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정훈입니다. 여름이 다 지나가나 봅니다. 매미들이 힘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는 소리가 많이 약해졌는데요. 자, 오늘 시승할 차는 바로 이 차 소나타 하이브리드입니다. 지난 7월에 출시를 했는데요. 지붕에 솔라루프 시스템을 적용을 했고 6단 자동 변속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컨트롤해서 성능과 효율을 좀 더 보완한 그런 시스템을 적용을 했고요. 하이브리드 전용 디자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친환경 자동차의 한 축을 이루는 소나타 하이브리드 타고 오늘 시승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신형 소나타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라데이션 히든 라이트, 크롬 라인으로 그냥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라이트를 켜면 이 부분이 빛을 발하는 거죠. 멀리서 보면 헤드라이트를 둘러싼 이 부분이 눈이 아주 큰 그런 인상을 주죠.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흐뭇해지는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도 신형 소나타에서 좀 더 세련된 모습으로 바뀌었죠. 자, 또 하나 하이브리드 전용 휠입니다. 하이브리드 전용 알로이 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의 효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한 건데요. 휠이 이렇게 방향성을 두고 있죠. 반대편, 그러니까 이쪽 오른편은 뒤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왼편 타이어를 보면 앞으로 휠의 방향성이 앞을 향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래는 좌우 대칭으로 이 휠이 디자인이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의 디자인만으로 금형을 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원래 방향성을 가지는 휠은 좌우의 휠을 각각 달리 디자인을 해야지 좌우 대칭이 이루어져서 좀 더 균형 잡힌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하지만 어차피 왼쪽 오른쪽 휠을 한꺼번에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사이드 캐릭터 라인 상당히 날렵하게 혹은 날카롭게 그어져 있죠. 마치 종이로 접어놓은 듯한 이런 라인들이 차체 측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도 이런 보디 캐릭터 라인들 그어져 있죠. 차체 측면을 감싸는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좌우의 램프를 이렇게 이어주고 있는 캐릭터 라인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루프라인과 C필러를 따라서 뒤로 내려온 이 트렁크 리드 끝에 리어 스포일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 6개의 에어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렁크는 이 윗부분을 딸깍 누르면 열립니다. 따로 버튼이 없어서 당황할 수 있는데요. 엠블럼 윗부분을 살짝 누르면 됩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트렁크 공간을 손해볼 위험이 큽니다. 배터리 배치 때문에 그런데요. 이 차는 배터리를 하이브리드 전용 배터리를 뒷시트 아래로 배치를 해서 트렁크의 공간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용량은 모두 510리터가 된다고 현대차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치고는 트렁크 공간이 아주 넓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아랫부분에는 타이어 리페어 킷,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컴프레셔를 준비하고 있어서 응급 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스페어 타이어는 없는 거죠. 자, 지붕에는 솔라루프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적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태양광으로 빛을 받아서 전기를 생산을 합니다. 발전량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현대차 설명에 따르면 이 솔라루프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루에 6시간 정도 충전을 하면 연간 1300km 정도 달릴 수 있는 전기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솔라루프 시스템 때문에 선루프는 적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루프가 없고요. 도어 패널 옆에 조그만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정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아주 좁은 얇은 공간이 있네요. 상당히 쓰임새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요즘 핸드폰들 많이 사용하는데요. 뒷좌석에서 핸드폰 마땅히 놔둘 데가 없다 싶을 때 여기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햇볕 가리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동식입니다. 버튼 완 버튼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내려가네요. 이 정도 남겨놓고 닫힙니다. 역시 올라갈 때도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하고요. 도어 패널에는 2단계로 작동하는 열선 시트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뒷좌석에 열선이 적용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머리 위로 주먹 하나 세워서 이런 정도 공간 확보하고 있고요. 무릎 앞으로 주먹 2개가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잘하면 3개, 2개 반 정도는 들어가겠네요. 중형 세단으로서 아주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시트 아래 하이브리드 전용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좌석 아래쪽으로 통풍구를 배치해 놨습니다. 공기를 순환시켜서 배터리의 냉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죠. 센터 터널, 손가락 높이보다 조금 더 센터 터널이 솟아 있고요. 그래서 뒷좌석 가운데 앉아보면 이런 정도 자세가 됩니다. 좀 보이시나요? 센터 터널 유로 무릎을 가지런히 모아서 앉아야 되고요. 약간 시트가 높아서 좀 불편한
자석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USB 포트, 충전용 USB 포트 하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조수석 측면에 버튼이 3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시트를 완전히 일자로 버튼 한 번으로 이렇게 누일 수가 있고요. 시트를 이렇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완전히 접혀 들어가는데요. 버튼 3개를 통해서 조수석 시트를 앞으로 이렇게 밀어버려서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귀한 분을 모실 때는 쇼퍼 드리븐 카로도 이 차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중형 세단이지만 필요 이상, 기대 이상의 이런 그 편의 장비들을 갖추고 있는 게 눈에 띄입니다. 암레스트 내리면 2개의 컵홀도 있고요. 그리고 스키스루 구멍이 있어서 좀 더 긴 물건 수납할 수가 있겠죠. 자, 뒷좌석 이 정도로 살펴보시고요. 이제 운전석으로 건너가서 본격적인 시승 진행하겠습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출발합니다. 눌러주실 거죠? 운전석입니다.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자, 스티어링을 먼저 보시죠. 하나, 둘, 2.6회전 정도 하죠. 아주 타이트한 조향비를 가진 겁니다. 계기판 보시죠. 칸막이가 없네요. 그냥 모니터가 손으로 집힙니다. 모니터 표면이. 지붕의 솔라 패널은 100% 지금 가동하고 있고요. 솔라 패널에서 지금 배터리로 전기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에너지 흐름도 이렇게 들어오고 평균 연비 12.2 트림미터가 나오고요. 운전자 주의 수준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적용을 하고 있죠. 왼쪽에 보면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의 버튼이 있죠. 그리고 12V 배터리 리셋 기능이 있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 하이브리드 전용 배터리를 통해서 충전을 해서 이제 시동을 걸 수 있게 되는데요. 패들 시프트가 있네요. 왼쪽은 시프트 다운, 오른쪽은 시프트 업입니다. 자, 10.5인치 패널이 센터 페이시아 상단에 이렇게 돌출식으로 들어와 있죠. 만져보니까 좀 뜨거운데요. 모니터 발열이라기보다는 태양열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좀 뜨거워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게 게스트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개인화 프로필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운전자 1, 2가 되어 있는데 개인화 프로필을 적용을 하면 개인의 어떤 그 프로필을 다 입력을 해 놓으면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각도, 그리고 공조장치, 그리고 사이드 미러의 각도,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개인에 맞춰서 세팅이 딱 되는 겁니다. 이른바 개인화 프로필이고요. 하나하나 볼까요? 내비게이션 아주 선명하죠. 이렇게 하면 전체 화면으로 볼 수가 있죠. 10.5인치 모니터를 전체를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분할해서 이분할해서 이쪽에 연비 정보를 띄운다든지 오디오를 띄운다든지 전기 모터 사용량, 뭐 이런 시간, 나침판, 야구 소식도 보여주네요. 오늘 6시 반에 SK 와이번즈와 두산 베어스가 경기를 하는 겁니다. 트립 정보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날씨, 공조장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볼 수가 있죠. 하이브리드 시스템, 에너지 흐름, 그리고 연비, 뭐 이런 부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블루링크, 이 차는 시승차에서 아직 블루링크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블루링크를 연결을 하면 좀 더 많은 편의 장비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원격 진단 서비스도 가능하죠.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에 대응을 하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빌트인 캠입니다. 자, 빌트인 캠은 뭐냐 하면 그냥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의 앞부분, 뒷부분 이제 녹화를 하죠. 녹화를 하게 되고, 녹화된 부분은 나중에 스마트폰으로 받아서 영상을 활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필요한 버튼들은 화면 바깥에서 바로바로 원샷 원킬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이 사용하는,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은 바깥으로 이렇게 빼놨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공조 스위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좌우를 개별로 할 수가 있고 싱크를 할 수가 있고요. 누르면 좌우가 똑같이 되죠. 그 밑에 보면 USB 연결용이 있고 충전용이 있고요. 그리고 12V 전원, 핸드폰 무선 충전 장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변속 레버가 없죠. 변속 레버 대신에 버튼이 들어와 있습니다. P, R, N, D. 이 버튼 4개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변속기를 대신하죠. 변속기 조절 버튼입니다. Shift by Wire 방식의 변속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식으로 조작이 가능한 거죠. 하이브리드 전용 6단 자동 변속기는 능동 변속 제어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 변속기를 초당 500회 정도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좀 더 빠른 변속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이전 시스템보다 약 30% 정도 빠른 변속 타이밍을 제공을 합니다. 변속 시간이 빠르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잃어버리는 동력이 적어진다라는 얘기죠. 변속하는 동안은 동력이 전달이 끊어지고 끊어지는 동안 동력이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변속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동력 손실은 커지는 겁니다. 변속 시간이 빠르다라는 것은 그만큼 잃어버리는 동력이 적다라는 얘기고요. 효율, 연비 효율은 물론이고 차의 성능 면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이죠. 연비와 성능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밑에 주차 버튼, 주차 보조 장치, 그리고 카메라, 빌트인 캠, 주행 모드. 주행 모드는 스포츠, 에코, 스마트, 커스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4개의 주행 모드가 있는데요. 각 주행 모드에서 계기판이 아주 화려하게 바뀝니다. 계기판 그래픽이 좀 화려하죠. 제법 깊은 센터 콘솔이 있어서 센터 콘솔에 좀 부피가 있는 물건들도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운전석에 앉아보면 이 부분만 신경을 쓰는데요. 고개를 좀 들어서 천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룸램프가 있고요. 빌트인 캠 작동 버튼이 있습니다. 녹화를 해라 라는 얘기죠. 이거 빌트인 캠 작동을 하게 되면 블랙박스 기능을 하는 거죠. 블랙박스 기능을 하는데 빌트인 캠 작동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 빌트인 캠을 작동을 시키면 연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연비가 나빠지게 되는 건데요. 특히나 이 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죠. 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전기를 지속적으로 잡아먹기 때문에 차의 전체적인 연비에 조금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차의 연비 17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했을 때 19.1km/L인데요. 같은 17인치 타이어에 빌트인 캠을 적용을 해서 상시 녹화를 하게 되면 18.8로 연비가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빌트인 캠 작동을 할 때는 연비가 나빠질 수 있다라는 점 감안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창의 선블라인드, 햇볕 가리개를 전동식으로 이렇게 작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 음량 1, 오디오, 음량 2, 음량 3, 음량 4, 음량 0. 자 이렇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오디오 소리를 조절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SOS 버튼과 블루투스 버튼, 블루링크 버튼입니다. 블루링크 버튼은 이 컨시어지 서비스, 여러가지 편의 장비, 궁금한 것 또는 뭐 급하지는 않은데 뭔가 연결할 필요가 있을 때는 블루링크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되겠죠. 컨시어지 팩 또는 컨시어지 플러스 팩을 가입을 하면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블루링크 센터와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진짜 중요한 부분이 SOS 버튼이죠. 이 부분을 누르면 바로 긴급 군안센터와 연결이 됩니다. 아주 긴급할 때 이 부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긴급한 군안이 필요하다, 위험하다, 내가 지금 뭐 사고가 났다든지 강도를 만났다든지 할 때 이 부분 누르면 바로 긴급군안센터와 연결이 돼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쓸 일이 없어야 되겠죠. 쓸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 차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이 값어치는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옆창, 그리고 프론트 윈드실드 이 부분은 이중 접합 유리, 차음 유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용한 실내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 카카오 아이 음성인식 서버를 이용해서 음성인식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길 안내, 경기도,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경기도 해이리 마을, 15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몇 번째 항목을 첫 번째, 이 장소 예, 안내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걸고 FM 라디오 찾고 FM 주파수까지 알아듣고요. 그래서 운전하는 동안 뭐 오디오 조작, 헤드폰 조작 할 필요 없이 음성 명령으로 간단히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조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드라이버 온리 모드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차의 송풍 장치를 운전석에만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버 온리 하게 되면 조수석으로는 송풍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뒷좌석으로도 송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스 오디오 시스템 들어와 있고요. So now you're here again, knocking at my door. A little too late for, I'm sorry for. The lights went out cause you kept cutting the cord. And I started to fade into your grave. See, I finally opened. 자, 어떻습니까? 소리 아주 상당히 입체감 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보스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하는 좀 더 고급스러운 소리도 이 차에서 즐길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직접 운전하면서 이 차의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죠. 출발합니다. 노면의 자잘한 충격들을 편안하게 밟고 지나고 있습니다. 노면 소음들이 자잘하게 올라오죠. 자, 선명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화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속 방지턱도 상당히 부드럽게 넘는 느낌이 나고요. 자잘한 충격을 타이어가 밟고 지나는 느낌은 나는데 그 충격의 그 흔들림의 상당 부분을 잘 걸러주고 있습니다. 시트를 통해서 몸까지 전해지는 어떤 충격량은 흔들림의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도로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구간은 아닌데 상당히 편안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조향도 상당히 빠릿하네요. 살짝 움직여도 크게 반응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과속 방지턱이 좀 높은데요. 잘 넘어가고 있고 넘고 나서 잔진동도 거의 느낄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중형 세단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서스펜션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러브도 약간 소프트한 글러브를 끼고 때리는 그런 정도의 타격감을 느낄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제 다음은 자이로입니다. 자이로를 편안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 시속 90에 맞췄고요. 주행 모드는 커스텀입니다. 커스텀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하면 이제 RPM이 역시 표시가 안 되네요. 역시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만큼 RPM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RPM 체크가 의미가 없겠군요. 자, 방향지시승을 켜서 차선 변경을 하면 왼쪽 오른쪽에 후측면 상황이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보여지죠. 눈길이 닿는 곳마다 많은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는 현재 설정 속도, 차간거리, 차로 인식, 그리고 목적지 안내, 그리고 좌우에 뒤에 접근하는 차들이 있는지의 여부도 함께 보여주고요. 고개를 돌려서 좌우의 사이드 미러는 역시 사각지대 감지 장치가 작동을 해서 뒤에서 이 차에 접근하는 차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이드 미러의 불빛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계기판에는 물론 당연히 많은 정보들이 올라오고요. 센터페시아에도 그렇습니다. 눈길이 닿는 데마다 적절한 정보들을 표시해주고 있어서 운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자, 이거 보면 주행보조, 고속도로 주행보조, 고속도로 안전구간 자동감소, 고속도로 곡선구간 자동감소.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정보와 주행보조 시스템이 연동을 해서 좀 더 발전된 기능들을 선보이고 있는 겁니다. 운전자 주의 경고는 전방 차량 출발 알림도 있고요. 안전운전 확인 전화도 부지 운전 경고. 안전운전 확인 전화는 차량의 움직임이 불안전,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블루링크에서 안전 확인 전화를 합니다. 이 차의 움직임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어디에선가. 전방 안전장치, 전방 충돌 경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충돌 방지 보조는 브레이크까지 개입을 한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조향, 제동 이런 부분에 차가 능동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이 차의 안전한 운전을 보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차는 점점 더 안전해지고 있다라고 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더 구체적인 통계들이 뒷받침이 된다면 이런 그 스마트 시스템을 장착한 차들의 안전을 좀 더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달려봅니다. 자, 에너지 흐름도가 좀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죠. 모든 동력, 모든 에너지가 이제 바퀴를 향해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바람 소리가 좀 들어오죠. 그래도 속도에 비해서는 바람 소리가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을 테고요.
노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바이브레이션, 진동을 주는 이런 도로인데도 밟으면서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속도에서도 앞에 차가 있을 때 스스로 감속을 해내네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있습니다. 차 스스로 차간거리와 차로의 중앙을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건데요. 잘 알다시피 현대기아차의 이런 그 ADAS 시스템, 주행 보조 시스템은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수입차들에 견주어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정도의 완성도 높은 이런 그 주행 보조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차로의 중앙을 유지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이제 길은 왼쪽, 오른쪽으로 계속 이어져서 구분 길들이 이어지는데요. 꽤 오랫동안 핸들을 줄여하는 경고가 뜨지 않네요. 이제 떴습니다. 자, 왼쪽으로 굽어서 돌아 나가는 길입니다. 자, 다리를 지날 때 솔라루프 패널의 전원이 딱 꺼졌다가 다시 켜지죠. 태양광을 직접 받고 있다라는 거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태양광이 끊길 때, 그늘에 들어갈 때 저 패널이 꺼지는 거죠. 이렇게 크루즈 걸고 움직이니까 상당히 차는 편안해지고요. 엔진에서 배터리로, 타이어로, 어쨌든 하이브리드 자동차 엔진과 전기인데 동력원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솔라루프 패널을 통해서 태양광까지 이제 동력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말이죠. 1시간에 200Wh, 하루에 6시간 동안 충전을 한다고 가정할 때 1년에 1300km를 갈 수 있는 정도의 전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건 상당한 효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그 동력원은 다양해지고 차의 효율은 점점 더 높아진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까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들이 어쨌든 그 동력원, 전기가 어디서 오느냐, 원자력에서 오느냐, 화력에서 오느냐, 뭐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친환경 자동차라고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태양광을 에너지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그런 논란은 이제 의미가 없겠죠. 환경에서, 자연에서 얻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니까 비로소 어떤 그 친환경 자동차의 거듭남, 또 새로운 모습을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차는 스마트 카드 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스마트 카드를 이용을 해서 키가 없어도 이 차의 문을 열고 시동을 걸고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죠. 스마트 카드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사람과 이 차를 공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물리적인 이런 스마트 카드는 물론이고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차에 대한 접근 권한을 줄 수가 있죠. 가족끼리 아파트 키를 하나씩 나눠 갖듯이 스마트 키를 통해서 가족끼리도 이렇게 자동차를 공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애인 사이에 차를 공유했다, 내 차 그래 너도 같이 써라 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차량을 공유하다가 자, 이제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굳이 전화로 이별을 통보할 수도 있겠지만, 이별을 통보하기보다도 스마트폰 앱에서 권한을 뺏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더 이상 차에 접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차가, 자동차가 이제 자동차 그 이상의 역할들을 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모바일 디바이스, 움직이는 하나의 스마트 기기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신형 소나타가 의미하는 부분, 자동차가 움직이는 이동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의 디지털 디바이스로서의 역할을 점점 더 넓혀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현대자동차가 이런 스마트 카드, 스마트 키 부분을 어떻게 확대시켜 나가느냐라는 부분일 텐데요. 아마도 차량 공유 시스템에 현대자동차의 관심이 높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왼쪽 오른쪽으로 쭉 돌아 나가는 길인데요. 자, 속도를 한 10km만 더 올려 보겠습니다. 자,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고요. 자, 오른쪽으로 잘 돌아 나가죠. 차로를 밟지도 않습니다.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10 덧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 길입니다. 자, 이 속도에서도 ADAS 시스템은 훌륭하게 제 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아주 잘하는 베테랑 드라이버가, 아주 노련한 드라이버가 이 차를 다루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운전자는 그냥 가만히 스티어링 휠에 손을 얹다시피 해놓고 있으면 차가 알아서 조향을 해 나갑니다. 이런 면에서 참 괜찮은 시스템이 아닐까 싶어요. 자, 시속 90 정도의 속도에서 차의 흔들림 아주 편안하고요. 도로 상태도 물론 좋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조용합니다. 노면 잡소리, 그리고 아주 잔잔한 바람소리 정도가 아주 낮은 수준에서 실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슬리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스포츠 모드인데 말이죠, 에코 모드, 스마트 모드로 한번 가보죠. 자, 그래서 이 차 엔진 2.0 스마트 스트림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죠. 엔진 출력은 151마력입니다. 그리고 모터 출력은 38kW 예, 모터 출력을 내고 있고, 그래서 총 시스템 출력은 195마력이 됩니다. 엔진과 모터의 출력이 195마력, 약 거의 200마력이 되는 셈이죠. 2.0 GDI 엔진,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죠. 이 하이브리드 전용 6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리튬 이온 배터리가 뒷좌석 아래로 배치되어 있죠. 영구자석형 전기 모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195마력의 힘 쏟아부으면 어느 정도 느낌이 될까요? 한번 달려봅니다. 아, 엔진 소리가 살아나네요. 자, 있는 듯 없는 듯 숨죽여 있던 엔진을 있는 힘껏 끌어내 봅니다. 195마력의 힘 충분합니다. 충분하게 차체를 빨리 끌고 달리는데요. 고속에서도 차체의 흔들림은 그렇게 크게 도드라지지는 않고요. 앞바퀴 굴림이지만 리튬이온 배터리가 뒷부분에 배치되어 있어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차의 앞뒤 무게균형을 맞춰주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뒷부분이 그렇게 그냥 허당으로 따라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뒷부분까지 잘 안정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를 다루는데 크게 불안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 차 고속주행 상황에서 실제 속도보다 체감 속도가 좀 더 낮은 편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아무래도 좀 나긋나긋 나약할 줄만 알았더니 스포츠 모드로 작정하고 달리면 제법 강한 모습까지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95마력의 힘이 전혀 부족하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잘 달리네요. 아, 도로 포장을 새로 한 곳에서는 승차감이 확실히 확 높아집니다. 슬쩍슬쩍 스티어링 휠을 흔들어 보는데요, 차가 즉답합니다. 바로바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쭉 달릴 때 카메라를 켜면, 뷰 카메라를 켜면 차의 후방 모습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함께 달리는 내 차의 뒷모습이 보여져서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보다 훨씬 더 사각지대 없이 분명하게 후방 시야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카메라를 통해서 차 후방에, 차 뒤에 오는 차가 없는 걸 확인하고요. 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속 100까지 좀 높이고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빠른 속도에서 강한 제동을 거는데도 앞으로 많이 숙여지지 않고 잘 버티면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제동하는 그런 느낌이죠. 긴급한 상황에서는 마냥 차가 그렇게 마냥 말랑말랑하지는 않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강한 제동을 할 때에도 아주 강하게 버티면서 속도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속도를 제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고속 회전 한번 해보죠. 속도를 좀 올리고요. 제동, 턴. 야, 조금 숙여지는 맛이 있는데요. 강하게 조향을 하면 차가 살짝 숙여지는 맛은 있는데 그래도 잘 버텨줍니다. 살짝 나긋나긋하게 충격을 받아 안으면서 숙여지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속도에 지지 않고, 그래도 그 상태에서도 드라이버가 요구하는 강한 코너를 잘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중형 세단으로서 기대 이상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넓은 실내 공간을 바탕으로 아주 다양한 편의 및 안전 장비들을 갖추고 있어서 상당히 기대 이상의 편의 장비들을 실내에서 느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주행 보조 시스템들이 있어서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이 차를 다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판매 가격 하이브리드 스마트 트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스마트 트림이 2,754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3,599만원짜리 인스피레이션 트림인데요. 3,599만원 여기에 옵션들을 몇 개 더 붙이면 풀옵션을 하게 되면 약 4천만원 전후의 가격이 되겠죠. 이 정도 가격에서 누릴 수 있는 거의 모든 부분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첨단, 최첨단 주행보조 장비들, 안전장비들 누릴 수 있고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효율, 현대자동차가 제공하는 블루링크 서비스 이런 부분들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수준에서 가장 앞선 수준의 자동차 생활을 아마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측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오늘 제로백 테스트는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연비 테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공조장치는 1단으로 하고요. 온도는 22도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평균 연비도 여기서 초기화하면 되네요. 자, 트림미터를 초기화해서 이제 출발합니다. 주행 모드는 당연히 에코고요. 이곳 파주 헤이리마을을 출발을 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55km 달려가는 구간에서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16인치 타이어 기준 20.1km/L입니다. 이 차에는 17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빌트인 캠이 들어와 있으면 18.8km가 되고요. 빌트인 캠이 없으면 19.1이 됩니다. 이 차에는 빌트인 캠이 들어와 있으니까 18.8이 공인복합 연비인 셈이죠. 자, 17인치 피렐리 타이어를 끼웠어요. 보니까 상당히 고급 타이어죠. 분명히 원가 상승 요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비싼 타이어, 고급 타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터당 999km를 보이고 있는 건 연료 소비를 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지금 EV 모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충분한 양은 아니겠습니다만 솔라루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기가 배터리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솔라루프도 지금 보면 약 3분의 2 정도 가동을 하고 있는 거네요. 자, 엔진이 지금 살아났네요. 엔진이 가동을 하면서 연비는 리터당 45.8, 39.9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가솔린 소비를 시작했다라는 의미일 듯 합니다. 자, 자이로에 올라섰고요. 속도를 조금 끌어올리죠. 네, 자이로를 따라서 흥주대교 북단까지 달려왔습니다. 평균 연비 32.6 기록하고 있고요. 약 27.7km 절반을 달려온 거리인데요. 자, 긴 줄이 서 있습니다. 이제 행주대교에 올라설 때까지 약간의 체증을 지진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비는 32.3 아주 수시로 바뀌네요. 30km가 넘는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낮은 속도에서는 저속에서는 EV 모드로 움직이게 됩니다. 연비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자, 배터리는 약 절반 정도 남아있고 배터리로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엔진 켜지 말고 살살살살 한번 움직여 보죠. 자, 패들 시프트로 회생제동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패들 시프트를 작동을 해도 회생제동이 좀 더 강하게 걸리는 반응은 없습니다. 자, EV 모드로 부드럽게 살살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주 체증이 길어지나 본데요. 자, 솔라 패널에서는 부지런히 전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32.6으로 좀 더 올라섰습니다. 32.7로 올라섰고요. 32.8 이렇게 체증 구간을 만나서 서행하는 중에 연비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죠. 가솔린 소비 없이 배터리로만 움직이게 돼서 그렇습니다. 네, 행주대교를 지나서 이제 올림픽대로를 타고 여의 상류교차로까지 달려왔습니다. 연비 29.6 기록하고 있고요. 행주대교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행주대교 들어설 때 막혔던 것이고요. 그 이후로 교통 흐름은 괜찮았습니다. 가양대교 부근에서 아주 잠깐 체증이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 상류교차로
에서부터 노량대교 구간 쭉 그 차들이 많아져서 교통체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노량대교 지나서 이수교차로로 빠져나가는 구간까지는 교통체증을 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비 29.8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구름이 좀 많이 끼어 있는 듯한데요. 그리고 햇볕도 많이 사위였고요. 그래서 솔라루프 시스템은 약 3분의 1 정도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리 밑에 지날 때는 끊깁니다. 마치 GPS 신호처럼 하늘이 막힌 그늘진 곳에서는 솔라루프 시스템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끊기는 그런 현상도 보입니다. 만약에 기름이 바닥이 났다, 배터리도 바닥이다, 그러면 햇볕 좋은데 차를 좀 세워두고 있으면, 뭐 하루쯤 세워두면 가까운 주유소 정도 갈 정도 충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는 발전소의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죠. 현대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컸다 싶습니다. 사실은 현대자동차가 처음 선보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반떼 LPG 하이브리드였죠. LPG 엔진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가솔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기대한 만큼의 효율이 안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포기할 수는 없고 출시는 해야 되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래도 LPG 엔진이 효율은 좋게 나오니까 LPG 엔진에 하이브리드를 얹자라는 묘수를 낸 거죠. 그래서 아반떼 하이브리드 모델을 LPG 엔진 기반으로 처음에는 만들어 냈던 거죠. 그만큼 초창기에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 기술이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죠. 도요타가 워낙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면서 여기저기 많은 특허를 걸어놨다라는 얘기는 다른 메이커들이 진입하지 못한 진입 장벽의 역할을 했던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회피하면서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하려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효율이 많이 안 나왔던 거고요, 초반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LPG 엔진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제일 먼저 이제 선보이게 됐던 겁니다. 그랬던 현대가 이제 무럭무럭 자라나서 소나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었는데 리터당 지금 30km 넘는 연비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과거에 비해서 아주 괄목상대할 만큼의 기술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있고, 이 정도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도요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상당히 우수한 효율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배터리가 이제 2칸 남았습니다. 2칸 남은 정도면 배터리를 조금 더 쓰면 이제 엔진이 가동되면서 배터리를 충전을 하겠죠. 자, 남은 2칸 박박 긁어서 쓰려나 봅니다. 끝까지 EV 모드를 고집하고 있는데요. 엔진은 여태 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엔진이 가동되면서 배터리로 동력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전방 차량이 출발하였습니다.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기능 이렇게 작동을 하네요. 자, 이제 이수교차로까지 왔고요. 이수교차로에서 이제 올림픽대로를 나가서 시내 주행 구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수교차로까지 연비는 29.4km/L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제 시내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연비 27.5로 다소 뒷걸음질 쳤죠. EV 모드로 움직이느라고 배터리 잔량이 거의 없습니다. 엔진을 가동시켜서 지금 3칸까지 끌어올렸고요. 시내 주행 구간에서 EV 모드로 움직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비가 계속 뒷걸음질 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빠르게 또 배터리가 회복이 되네요. 엔진이 잠깐 돌더니 배터리를 다시 4칸까지 끌어올려 놨습니다. 전체가 8칸이니까 배터리 잔량은 이제 절반 정도 된다라는 얘기죠. 솔라루프에서 계속 전기 집어넣는다고 배터리 잔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역시 엔진 잠깐 돌리더니 금방 배터리 잔량을 절반까지 확보해 놓았습니다. 자, 덕분에 다시 시내에서 EV 모드로 주행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연비는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생기는 거죠. 브레이크를 밟으면 회생제동이 확실하게 작동을 하네요.
패들 시프트를 조절해서는 회생제동이 제대로 조절이 안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회생제동이 확실하게 작동되는 것을 이 파워 모니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엑셀 오프 하고 가는데요. 브레이크를 쭉 밟으면 차지로 쭉 게이지가 내려가는 거 알 수 있죠. 연비 기록이 30 전후를 기록하다가 26.9, 27m로 떨어지니까 아우 뭐 연비가 되게 안 좋은 그런 느낌이에요. 눈높이가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얘기죠. 26.9가 어딥니까? 아유 지루해. 아무리 하이브리드가 체증 구간에서 연비가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지루합니다. 확실히 저녁 때가 되니까 솔라 배터리 효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3분의 1 정도 가동하네요. 자, 교대역 신호대기를 못하고 그냥 통과를 합니다. 다행히 신호에 걸렸습니다. 자, 파주를 출발해서 이곳 교대역 2호선까지 연비 26.3 기록을 했고요. 1시간 47분 걸렸네요.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55.3km 오는데요. 연비 26.3 걸렸고 시간은 1시간 47분 걸렸다 라고 계기판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18.8km/L 17인치 타이어에 빌트인 캠을 적용한 연비입니다. 18.8보다 약 8km, 약 7.5km 정도 더 온 거죠. 7km 이상 더 갔는데요. 상당히 20km를 리터당 25km를 넘기는 연비, 최고 수준의 연비를 보인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20 이상으로 연비가 올라갈수록 더 연비를 개선하기는 힘들고 연비를 까먹기는 아주 쉽죠. 26.3 상당히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놀라운 수준의 놀랄만한 연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합니다. 단도직입입니다. 리어 스포일러에 올라와 있는 이 6개의 에어로핀, 좌우로 12개가 되겠죠. 마치 물집이 잡힌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상당히 매끈한 차의 표면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에어로핀이 그렇게 썩 보기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물론 기능적으로 에어로다이나믹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겠습니다. 공기 저항을 줄이고 소음 발생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상당히 시각적으로 보기에 제 눈에는 많이 거슬려 보입니다. 매끈한 피부에 잡힌 물집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부분 디자인은 새로 하거나 아예 이 부분 에어로핀 없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트렁크를 열면 이 부분입니다. 아주 날카롭게 뾰족하게 예각이 살아나 있는데요.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트렁크를 열고 뭐 짐을 넣거나 뺄 때 누군가 와서 여기 부딪힐 수가 있는 거고요. 주변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아빠가 뭐 작업을 할 때 옆에서 장난을 치다가 여기에 부딪힌다고 하면 상당히 크게 다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기에 아름다운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각, 뾰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 디자인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소나타 하이브리드 시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무난한 중형 세단 그 이상의 자동차다 싶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죠. 솔라루프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차의 효율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에너지원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도 이 차는 충분히 평가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 그러니까 석탄 발전, 화력 발전 혹은 원자력 발전에서 얻는 전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연 속에서 전기를 얻어서 이 차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친환경 자동차의 본연의 역할을 잘 해나가고 있다 싶습니다. 여러 가지 첨단 편입이나 안전장비도 운전자를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이 차를 다룰 수 있게 해주죠. 현재에서 누릴 수 있는 거의 모든 첨단 주행 안전 장비들이 대거 장착되어 있어서 운전을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마트키 시스템을 짚어보고 싶은데요. 바로 자동차 공유의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또한 그 스마트 카드를 통해서 이 차를 여러 사람과 공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현대자동차의 요즘 행보를 보면 자동차 공유에 대해서도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그런 자동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